막고굴3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중국편 2건. 폴 펠리오 탐사단의 출발. 프랑스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00년 22세에 불과한 폴 펠리오는 프랑스 극동학원의 도서 수집을 위해 북경으로 파견되었다. 의화단 사건이 끝나고 북경에서 하노이로 돌아온 그는 프랑스 극동학원 교수가 되었다. 당시 프랑스는 앙코르와트 발굴에 전념하고 있어서 실크로드에 발을 들릴 여력이 없었다. 그러다 1906년에야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현재의 신강위구르 자치구인 중국령 투르키스탄에 탐사대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펠리오를 단장으로 선출하였다. 프랑스를 출발한 지 한 달 반 만에 중앙아시아 탐사의 거점 도시였던 카슈가르에 도착했지만 짐이 도착하지 않아 다시 2달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펠리오는 투르크어를 배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언어 천재성을 발휘하였다. 쿠차에서 들은 도낭문서 소식. 카슈가르를 떠난 펠리오 탐사단은 천산남로를 따라 쿠차로 향해 가는 도중 톰 슈크에서 우연히 채색 소조 불상을 발견하여 6주간의 발굴 작업으로 적지 않은 유물을 수습하여 쿠차로 가져갔다. 이번에는 천산산맥을 넘어 우르무치에 도착한 것이 파리를 떠난 지 1년 반 가까이 된 1907년 10월 9일이었다. 여기에서 생필품도 보충하고 한전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중가르 지방을 조사하고 도낭으로 갈 요량이었다. 펠리오는 그곳에서도 유창한 언어 능력과 특유의 사교술로 그곳 명사들과 교류하며 지냈는데 도낭에서 고서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유배를 와있던 청나라 종실의 보국공 제란을 만나면서 이 소문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러자 펠리오는 서둘러 도낭으로 향했다. 도낭에 온 펠리오. 도낭에 온 펠리오 일행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봉수대와 옥문관 등을 조사하고는 1908년 2월 25일 막고굴에 도착했다. 펠리오는 왕도사를 기다리는 동안 석굴마다 번호를 매겨가며 벽화, 조각, 천장구조까지 기록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사용하는 펠리오 넘버다. 조사를 마친 펠리오는 도낭에서 왕도사를 찾아 막고굴로 돌아왔다. 왕도사는 선선히 장경동의 문을 열어주고 펠리오가 문서들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펠리오는 하루에 1000개의 두루마리를 펼쳐보는 초인적 속도로 문서들을 살펴보며 가져가야 할 것과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누었다. 그리하여 스타인이 가져간 문서들은 겹치는 것이 많고 불경이 90%가 넘지만 펠리오가 가져간 문서에는 불경이 65%밖에 안 된다. 그 중에는 해초의 왕호천 축국전이 들어있었고 비단 그림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북경으로 옮겨온 도낭 문서들.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북경에 들른 펠리오에게 아직 도낭에 1만 점의 문서가 남아있다는 정보를 들은 나진옥은 정부의 학부에서 도낭을 관할하는 호성감 총독에게 전보를 쳐 외부인이 사가지 못하게 하고 일체를 구입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렇게 확보된 도낭 문서들은 온전히 북경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정부에서 명령을 받은 왕얼록은 남은 문서들을 제367굴로 옮겨 많은 양을 은닉했고 또 북경으로 호송하는 도중에도 호송인들이 일부를 중간에서 빼돌렸고 심지어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멀쩡한 두루마리를 여러 조각을 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유출된 도낭 문서는 훗날 스타인이 재차 도낭에 왔을 때 500점을 사갔고 일본과 러사 탐사대도 사갔으며 신강성 일대에서는 외국인에게 이를 파는 사람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유출이 심했다. 그 후에 펠리오. 만 3년 만에 귀국해 파리에 도착한 펠리오는 학계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평소 샤방과 펠리오의 프랑스 극동학원의 맹활약을 시기해온 일군의 사람들에 의해 뜻하지 않은 공금 횡령과 문서 위조의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나 올해 스타인이 저서를 펴내 펠리오를 언급하면서 모든 오해가 풀렸다. 이후 펠리오는 도낭 문서의 정리에 열중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관의 무관으로 복무하였고 종전 후 파리로 돌아와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중국학 교수로 근무하며 도낭에 대한 각종 보고서와 논문 및 저서를 발표하여 사실상 도낭학을 창시했다. 해초의 일생과 밀교. 펠리오가 도낭 문서를 조사한 첫 번째 성과는 해초의 왕호천 축국전 발견이었다. 해초는 중국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구법승이자 번역승이고 큰 스님이었다. 8세기 중국에서 일어난 밀교의 시조는 금강지이고 이대조는 불공, 그 뒤를 이은 6명의 스님 중 두 번째가 해초였다. 이 사실은 불공이 입적하면서 남긴 유서에 밝혀져 있다. 해초는 백기를 이용하여 인도로 가서 만 4년 동안 인도를 여행했다. 그는 5천축국 오늘날 카슈미르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일대를 거쳐 당시 당나라 안서도 호부가 있던 쿠차에 도착했다. 이 5천축국을 기행한 기록이 왕호천축국전이다. 금강지 불공 해초로 이어지는 밀교는 샤머니즘과 결합한 신비주의적인 불교 신앙인 티베트 밀교와는 다르다. 밀교는 석가모니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서 가르친 것을 충실히 따르는 형교에 비해 부처의 내면에만 존재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 즉 불성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밀교에서 모시는 부처는 석가모니가 아니라 불법 그 자체를 의미하는 비로자나 불대의 열애이다. 그리고 불법 세계를 형상화한 것을 밀교의 만다라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밀교가 갖고 있는 불교 교리의 개방성과 추상성이 9세기 도의선사가 선종을 들여옴으로써 본격적으로 전수되었고, 선종은 기존의 교종과 맞서게 된다. 그리하여 9세기 이후 우리나라는 선종, 일본은 밀교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해초의 왕오천축국전. 도낭에서 발견된 왕오천축국전은 표제도 저자도 쓰여있지 않고 앞뒤가 잘려나가 누가 쓴 무슨 책인지 알 수 없는 두루마리로 한 줄에 약 30자, 총 230줄에 약 6천여 자가 쓰여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펠리오는 이 두루마리가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은 동천축국에서 불교 성지들을 참배하고 중천축국에서 남천축국으로 그리고 서천축국, 북천축국 순서로 5천축국을 순례한 다음 서역으로 가 대식국 아랍의 페르시아까지 갔다가 중앙아시아의 몇몇 토국을 둘러보고 파미르고원을 넘어 쿠차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다. 해초는 4년 동안 40여 개 국을 순방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둔 것이었다. 왕오천축국전은 법현의 불국기 현장의 대당서였기처럼 정밀한 서술은 없지만 8세기 중앙아시아의 천축국 사정을 있는 그대로 기술했다는 점에서 가히 3대 서역기 행문으로 꼽히고 있다. 원래 이 책의 원본은 3권이었다고 하나 이 필사본이 전체 내용인지 요약본인지는 알 수 없다. 도낭의 도부자들 3오탄이 탐험대와 랭덤 언어, 여전히 새어나오는 도낭문서와 벽화의 파괴. 오탄이 탐험대의 제123차 탐사 오탄이 컬렉션의 분산 도낭에 다시 온 스타인. 올덴부르크와 러시아 백군 피난병 랭덤 언어 도낭문서 약탈 그 후. 오탄이 고지. 1910년 청나라 정부가 남겨진 도낭문서 8,000점을 북경 경사도서관으로 옮기게 한 이듬해 도낭의 오탄이 호주일을 대장으로 한 오탄이 탐험대의 제3차 대원인 다치바나, 즈이초와 요시카와 고이치로가 나타났다. 이들은 잔존 도낭문서를 북경으로 옮길 때 왕얼록이 빼돌려 두었던 약 600종의 도낭문서와 약간의 미술품을 가져갔다. 오탄이 탐험대는 1902년부터 1914년까지 12년간 3차에 걸쳐 실크로드 여러 곳을 탐사하며 약 6,000점에 달하는 유물을 수집해갔다. 이 오탄이 컬렉션은 훗날 여러 곳으로 흩어지면서 그중 약 1,700점이 조선 총독 부박물관에 소장되었다. 이것이 국립중앙박물관이 뜻밖의 도낭과 실크로드 유물을 소장하게 된 내력이다. 오타니 탐험대의 제1차 탐사. 오타니가 왜 중앙아시아 탐사를 계획했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탐사의 목적을 인도해서 일본에 이르는 불교동점의 길을 답사하며 옛 구법승들의 행적을 밝히고 아울러 일본 불교계의 산스크리트어 원전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영국 정보부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위한 스파이 활동인지도 모른다고 이들의 탐사 활동을 계속 감시했다. 제1차 오타니 탐험대는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 런던을 출발하여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를 경유, 사마르칸트를 지나 파미르고원을 넘어서 신강성 카슈가르에 도착했다. 당시 카슈가르는 중앙아시아 탐험대의 베이스 캠프 격이었다. 카슈가르에서 조사를 마친 오탄이 탐험대는 2조로 나뉘어 중앙아시아조 2명은 야르칸드를 지나 호탄을 조사한 후 쿠차로 올라가서 키질석굴과 쿰트라석굴을 탐사하려 했지만 지진이 일어나 황급히 일본으로 귀국했고 오탄이 고즈이가 포함된 인도조는 영축산 탐사를 시작했으나 오탄이 부친의 부고로 그는 일본으로 귀국했다. 제2차 탐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본원사의 22대 문주가 된 오타니는 제2차 탐험대를 파견했다. 대원은 고고학자가 아닌 서본원사 소속 승려인 노무라, 에이자부로와 다치바나 즈이초 2명이었다. 이로 인해 발굴 태도에 문제가 많았다. 제3차 탐사. 제3차 탐험은 1910년 다치바나 즈이초 홀로 떠나게 되었다. 다치바나는 영국에서 영국 소년 홉스와 함께 러시아를 거쳐 우르무치로 간 다음 투르판의 베제클리크 석고를 조사하며 유물을 수집했다. 투르판 탐사를 마친 다치바나는 홉스에게 유물을 가지고 쿠차에 가 대기하도록 하고 자신은 초기 불교 벽화가 있는 누란으로 갔다. 고고학적 지식이 미약했던 다치바나는 여기서도 벽화를 마구 떼내어 유적지를 크게 훼손해버렸다. 이때 그가 수집한 누란, 소화 유물의 일부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941생으로 쿠차에 도착한 다치바나는 홉스가 천연두로 사망하여 유해가 카슈가르로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카슈가르에서 장례를 치르고 호탄으로 가서 발굴을 한 다음 티베트로 들어가기 위해 곤륜산맥을 넘던 중 동물들이 죽고 고용인들이 도망쳐버리는 바람에 포기하고 곤륜산맥을 내려와 동쪽으로 이동했다. 오타니는 소식이 끊긴 다치바나를 찾아보도록 요시카와를 파견했는데 그의 편지를 다치나바가 받게 되어 도낭에서 만나게 된다. 이후 두 사람은 도낭을 조사하고 왕도사로부터 도낭문서와 미술품을 수습한 다음 투르판을 조사했다.
투르판의 베제클리크 석굴과 아스타나 고분군을 발굴하면서 많은 유물을 수습했다. 그러나 그저 승려였을 뿐 고고학이나 미술사에는 문외 아닌 다치바나는 유적이나 유물을 심하게 파괴하여 두고두고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치바나는 귀국하고 요시카와는 서역의 남하, 도난과 서역 남로의 유적을 계속 조사했다. 이들이 수집한 유물들은 낙타 145마리로 이송해야 할 만큼 많은 양이었다. 오타니 탐험대가 3차에 걸쳐 중앙아시아에서 가져온 유물은 약 5,000점에 이르고 그중 약 1,700점을 우리 중앙국립박물관이 소장하게 된다. 오타니 컬렉션의 분산. 1914년 서본원사에서 재정 횡령 문제가 거론되면서 그 책임을 지고 오타니 고주인은 문주에서 사임했다. 그의 퇴진과 함께 오타니 탐험대의 탐사는 끝났다. 아예 승지까지 반납한 오타니는 중국 여순으로 거처를 옮기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를 두루 답사하고 대련으로 돌아왔고 일악장에 있던 오타니 컬렉션 중 중요한 문서와 책 일부를 대련만 철도서관에 기증했다. 이 유물들은 이후 여순박물관, 대련만 철도서관, 북경의 중국 국가도서관으로 나뉘어져 보관되었다. 오타니는 일악장에 소장된 나머지 유물을 일본 재벌인 구하라, 수사노스케에게 매각하고 일악장 건물도 팔았다. 구하라는 오타니에게 구입한 중앙아시아 유물들을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에게 기증했고 데라우치는 기증받은 유물들을 조선총독 부박물관에 소장케 했고 그것이 해방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게 되었다. 도낭에 다시 온 스타인. 다시 막고고를 찾은 올해 스타인은 왕도사에게 또 500점을 구입해갔다. 청나라 정부에서 잔존 도낭문서를 북경으로 옮겨갈 때 빼돌린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이 된다. 스타인은 도낭을 떠나 주천 장액을 거쳐 투르판에 닿았는데 장액에 가는 길과 신강성으로 가는 길에서도 도낭 석실에서 흩어져 나온 두루마리를 적지 않게 얻었다고 하니 당시 도낭문서가 북경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흩어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올덴부르크와 러시아 백군 피난병. 스타인이 막고고를 떠나고 도낭에 온 러시아의 세르게이 올덴부르크가 또 얼마간 도낭문서를 가져갔다. 올덴부르크 탐험 때는 보고서나 여행기를 발표하지 않아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으나 예르미타시 박물관에 소장된 도낭문서 1년 번호는 무려 11,375번까지 있어 의아함을 불러일으킨다. 아무튼 이제는 도낭에 남은 도낭문서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어느 나라도 실크로드의 탐사대를 파견하지 않아 도낭에는 적막함만 감돌았는데 레닌의 소비에트 정권 수립 후 고요했던 도낭 막고골은 불청객을 맞이하게 된다. 러시아는 곡물 징수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일어난 반볼셰비키 백군이 일어나 내전이 발발한다. 이 내전에서 적군에 패한 백군 약 900명이 국경선을 넘어 중국 신강성으로 망명해 도낭 막고골을 주둔지로 삼았다. 그들은 주둔한 10개월간 수많은 벽화를 손상시켰다. 백군이 철수하면서 막고골은 평온을 찾는 듯 했지만 이내 막강한 양기자인 미국의 랭던 워너를 맞이한다. 대담한 양기자 랭던 워너. 미국 최초의 동양 미술사가인 그의 관심사는 도낭문서가 아니라 막고골의 벽화와 조각 자체로 그는 대담하게 벽화 12점을 뜯어 미국으로 가져갔고 아름다운 공양 보살상도 들고 갔다. 1500년간 보존되어 온 막고골 벽화에 치명상을 입힌 것이다. 벽화 조사에서 절취로 마음을 바꾸다. 워너와 필라델피아 박물관의 호러스 제이는 중국인 왕실을 비서 겸 통역으로 데리고 이륜 수레사대의 중국 군대 10명의 호위를 받으며 서안에 도착했다. 그들이 먼저 간 곳은 모래 속에 파묻힌 서아시대의 성체인 흑성이 있는 카라오토였다. 힘든 원정길에 제이는 동상까지 걸려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났는데 앞서온 탐사대가 쓸고 간 폐허에서 하찮은 것밖에 거두지 못하자 제인을 먼저 북경으로 보내고 자신은 도낭으로 떠났다. 막고골에 도착한 그는 석굴 안의 벽화를 보고 거의 넋을 잃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훼손된 벽화를 보며 보존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싶은 마음에 벽화를 떼어가기로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한다. 자신의 행동이 파렴치한 도둑질이나 문화재 파괴가 아니라 벽화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논리로 포장했다. 왕도사에게 상당한 선물을 주자 왕도사도 동의했다. 워너가 떼어간 벽화는 모두 12점이다. 워너는 이듬해 벽화를 떼어갈 재료와 기술자를 대동하고 재차 막고골을 방문하였지만 이를 안 지방 당국과 주민들이 감시를 철저히 해 유람만 하고 빈손으로 떠났다. 랭던 워너의 선행에 대한 진실. 랭던 워너가 악유치를 해서 떼어간 벽화는 한동안 포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세클러 박물관을 거쳐 하버드 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유진보 선생에 의하면 워너가 가져간 벽화 중 한 점은 가져가자마자 훼손되었고 포그 박물관의 5점은 상설전시되었고 4점은 지하수장고에 있지만 2점은 행방불명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악유천을 벗겨낼 때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또한 북경에 대한 일본군의 공습을 중지하게 했고 교토와 나라의 공습을 막았다는 소문도 믿을만하지 못하다. 도낭문서 약탈 그 후의 이야기. 도낭문서가 도낭에 그대로 있었으면 뿔뿔이 산실되어 사료로서 가치를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하며 이 문서들이 서양에 보존되고 연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낭에 대한 연구가 도낭학으로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한다. 실제로 도낭학은 세계적인 학문으로 발전했다. 만약 이들이 수집한 유물들이 그대로 중국에 있었다면 도낭학의 정보는 지금보다 훨씬 빈약하거나 아예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구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들 도보자들이 도낭문서를 그런 식으로 가져온 것을 칭송하지는 않았다. 도사 왕월록의 사리탑. 왕도사는 이후에도 계속 막고골에서 지내다 1931년 세상을 떠났다. 중국에서 왕월록에 대한 평가 또한 상반된다. 일부에서는 그의 무지몽매함을 한탄하고 일부에서는 매국노로 지목하고 매섭게 비판하지만 왕월록이라는 인물의 어리숙함이 도보자들에 의해 과장되었을지 모른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인들이 비난을 하면서도 사리탑을 세우는 등 그의 죽음을 기리는 것은 사정이 어찌 되었건 1000년간 묻혀있던 도낭문서를 발견한 것은 왕월록의 공이기 때문일 것이다. 도낭의 수호자들 장대천, 상서홍, 한락연 무기징역을 산다는 각오로 들어가라. 이정롱의 도낭벽화 모사, 현대 중국화의 거장, 장대천의 도낭행 상서홍의 도낭 40년, 조선족 화가 한락연의 일생, 도낭의 수호자. 랭덤 언어가 도낭 주민들에 의해 저지당한 이후 이제 도낭에는 도보자가 아니라 수호자가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수호의 대상은 도낭문서가 아니라 도낭벽화다. 중국 정부가 국립도낭예술연구소를 창설하여 국가 차원에서 막고골의 보호에 나선 것은 1944년이었다. 이때 도낭에 주목한 것은 화가들이었다. 이들은 임모를 통해 자신들의 예술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켰고 그렇게 임모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세인들에게 도낭벽화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도 도낭연구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이른다. 화가들의 활약과 도낭연구원의 성립 과정에서 특히 장대천, 상서홍, 한락연 세 사람의 활약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정롱의 도낭벽화 모사. 도낭벽화를 처음 임모한 이는 1938년에 도낭에 온 이정롱이었고 뒤이어 1940년에는 오작인관 산월 등이 1941년에는 장대천이 도낭에 들어왔다. 이정롱은 도낭에 8개월간 머물며 약 100점의 작품을 임모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천상과 천장 문양을 그렸다. 그리고 극락세계도라는 대작을 완성했다. 1939년 8월 서안으로 와서 도낭석굴 예술전을 성황리의 여러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1941년 그는 사천성의 성도와 중경에서 도낭벽화전을 열었다. 이때 장대천은 이정롱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1944년에 다시 도낭에 와서 벽화를 임모하고 이 신작들로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난주난경상의 등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도낭벽화를 세상에 처음 알린 것은 이정롱이다. 현대 중국화의 거장 장대천. 장대천의 삶은 대단히 분방했으나 그의 예술은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웅장함이 있었다. 그는 사후 오늘날 더욱더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는 그림의 천재인데다 엄청난 노력파였고 꺼질 줄 모르는 창작열로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 만큼 많은 작품을 남겼다. 장대천의 예술은 그때나 지금이나 중국 전통회화를 현대화로 계승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옛 수묵화의 대가를 임모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성적인 작품 세계를 전개하던 그는 도낭벽화를 2년간 임모한 후에는 채색화의 전통까지 체득함으로써 웅장한 조형세계로 나아갔다. 그 점에서 도낭벽화는 장대천 예술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장대천의 도낭행. 1941년 중경에서 전시회를 마친 장대천은 도낭에 가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부인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셋째 부인만 따라 나섰다. 장대천은 양왕군 장심지 두 제자를 데리고 북쪽으로 출발해 난주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화가 범진서를 만나 데리고 도낭으로 갔다. 도낭에 도착한 장대천은 제자들과 막고골 벽화를 열심히 임모하고 동시에 석굴마다 번호를 매기며 조사했다. 이것이 309개의 장대천 번호다. 또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벽화의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안서의 유린골 벽화도 임모했고 청해성의 선영도 다녀왔다. 청해성에서 제일 큰 티베트 불교 사원인 타비사를 방문해 티베트 화가에게 대폭 화폭을 제작하는 기법을 배우고 그들 5명을 데리고 와 도낭벽화 임모를 계속했다. 그러던 차에 서해가이자 국민당 정부의 감찰원장을 지내던 우임이 감신고속도로 개통을 맞아 도낭에 도착하여 장대천과 만나고 감명을 받아 중경으로 돌아가자 도낭예술학원의 설립을 정부에 정식으로 강력히 건의했다.
이리하여 상달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연구원의 서북사지 고찰단이 도낭 일대를 사찰하고 돌아갔고 마침내 국립도낭예술원 주비위원회가 발족하여 교육부 부장인 고이람이 주임을 맡고 상서홍이 부주임에 임명되었다.